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소만 하던 아줌마가 아이에게 건반을 누르게 한 순간 재벌 회장이 자리에서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재벌가의 집에서 청소만 하던 식모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줌마였습니다.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청소 순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제도 모르고 설치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늘 웃으면서 나왔지만 웃음 속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저는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인사도 눈길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가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보지 않는 대신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어디를 닦는지,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누구와 말을 섞는지까지 늘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훔치기라도 할 사람처럼 눈빛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정해진 동선으로 움직이고 정해진 만큼만 숨 쉬다 나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없이 버텼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돈 때문에 참고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재벌가 식모 자리니까 월급이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이 집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며 그저 일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말수가 없는지, 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순에서 쓰기 편하다는 말로 저를 규정했을 뿐입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닥을 닦고, 낮에는 유리창을 닦고, 저녁에는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허리는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실 한쪽을 닦을 때면 잠시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피아노였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는 장식처럼 놓여있는 피아노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애 교육용이에요. 언젠간 쓰겠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닦을 때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른 헝겊 위로 건반의 감촉이 전해질 때면 가슴 깊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건반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피아노 다리 아래 먼지를 닦고 있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피아노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손자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며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의 손을 잡게 될 줄도, 그 일이 그 집을 무너뜨릴 줄도 말입니다. 그 집 손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재벌가의 아이는 밝고 당당하고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들 하지만 제가 본 그 아이는 늘 조용했고 눈치를 먼저 보는 아이였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방도 많았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웃음소리는 그 집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음 대신 들리던 건 TV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낮고 빠른 말투뿐이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늘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혼자 방에 들어가 있을 때도 태블릿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난감도 많았지만 아이 손에 오래 쥐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부모는 늘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아이에게 다녀올게라는 말은 했지만 언제 올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부인 회장님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아이는 회장님 앞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움직일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의 눈치를 먼저 보는 모습이 아이답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항상 저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습니다. 학교는 다녀왔니? 밥은 먹었니?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작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아이를 부를 때도 예, 너 이리 와라고 했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그날 아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저를 보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제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으면 그 옆에 앉아 있었고 걸레를 빨면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낯설지만 좋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맨날 여기 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는 경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일해.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죠? 그날 이후 아이는 저를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뻐서도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어른 한 명이 저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듯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아이에게서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수가 더 줄어드는 것,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어깨를 움츠리는 것, 혼자 있을 때 괜히 피아노 쪽을 바라보는 것, 거실 한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아이는 피아노 근처에 가면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만지면 안 되는 물건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피아노 쳐보고 싶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를 가르칠 돈도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피아노를 닦으며 아이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멀찌감치 서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 헝겊을 올려 닦다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눈에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을 나서며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아이와 피아노와 그리고 저 자신이 곧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눈에는 분명한 울음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곧 제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행동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거실 한쪽에는 비싼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집 크기에 어울리게 피아노도 지나치게 컸고 지나치게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는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물건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뚜껑이 닫혀 있었고 건반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치지 않는 피아노였습니다. 며느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 교육용이에요. 상징 같은 거죠.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징이라는 말은 쓸 생각이 없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피아노를 치고 싶냐고 물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말은 불평도 아니었고 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받아들인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이 집에는 돈도 시간도 사람도 넘쳐나는데 왜 아이의 손을 잡아줄 어른은 단 한 명도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아노는 제 눈에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피아노 쪽을 힐끗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늘 피아노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고는 싶지만 다가가면 안 되는 물건처럼 말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닦는 일을 며느리가 없을 때로 골라서 했습니다. 피아노 근처에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헝겊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고 다리를 닫고 의자 아래를 닦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건반 쪽으로 손이 가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식모는 청소만 해야 했습니다. 청소 이상도 청소 이하도 안 됐습니다. 그날도 피아노를 닦다가
무심코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무심코였습니다. 헝겊을 옮기다가 손끝이 하얀 건반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뗐습니다. 마치 금기라도 어긴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각이 손끝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피아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말은 제 과거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건반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집 누구도 몰랐고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피아노가 자꾸만 제 다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를 다시 봤을 때 아이는 피아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아이는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소리 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난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침묵했고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며칠 전부터 거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며 자주 피아노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선이 너무 자주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까이 와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치지 않는 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이의 눈에는 점점 더 분명한 기대가 담기고 있었고 제 손은 점점 더 자주 건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자. 여기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항상 다짐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이의 울음 앞에서 저는 그 다짐을 깨트리게 됩니다. 저는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리고 들어온 뒤에도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아봐 주길 바란 적도 없었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건반 앞에 앉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밖에 몰랐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손이 다르다고. 그 말 하나에 저와 부모님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연습했고 밤늦게까지 건반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목이 부어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제 도망쳐였고 제 자존심이었고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가질 얼굴이었고 모든 걸 가질 말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연주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제 음악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진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모르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저를 무대 뒤로 숨겼고 자기 인생의 한 장면으로만 남기려 했습니다. 음악은 계속하라고 했지만 이름은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줄었고 무대는 사라졌고 대신 기다림만 늘어났습니다.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재벌가에 어울리는 집안의 여자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계에서도 그의 이름 앞에서 제 이름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무대도, 이름도, 사람도,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을 자격까지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반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고 청소도 일이 아닌 생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회장님을 봤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볼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피아노가 제 다짐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저를 향한 기대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제 손은 점점 더 건반의 감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예전 사람이 되지 말자. 하지만 이미 늦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피아노는 더 이상 침묵으로만 버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이가 울면, 다음에 아이가 손을 내밀면 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 선택이 또 한 번 제 인생을 흔들게 될지라도 이번만큼은 피아노를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계속 불안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쪽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듣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이 혼자 견디려고 이를 악물고 참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앉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뚜껑은 닫혀 있었고 아이의 어깨는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오래된 제 모습과 닮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없었고 회장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때 아이와 저 사이에는 피아노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건네면 아이의 울음이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이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리 나게 하면 안 돼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네.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아주 천천히 잡았습니다. 놀라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손을 감쌌습니다. 아이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쌓여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들어 피아노 뚜껑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손끝에 힘을 풀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가장 가운데 가장 무난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눌러보자.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믿는다는 듯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지로 잊으려 했던 그 음이 아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리 났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낫네. 아이는 다시 한번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군가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 피아노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소리를 가장 듣고 싶지 않아 할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무겁고 낮은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아이 손을 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 그 사람이 이 소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것도 본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건반 위에 얹힌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아준 손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그 음을 끝까지 누르지 못했을 겁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힘으로 눌린 건반에서 그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아이의 손끝에서 울린 그 한음은 분명히 연습된 연주도 정확한 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고 흔적이었고 지워지지 않은 어떤 과거의 파편이었습니다. 이거 이런 소리 맞죠? 아이가 제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집에서 본 아이의 첫 번째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구두 굽소리, 늘 일정하고 감정이 배어들 틈 없는 그 집 특유의 발걸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느꼈는지 건반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입구에 재벌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표정도 늘 보던 그대로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회장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연주가 아직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아니, 굳어간다는 표현은 부족했습니다. 마치 혈색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은 피아노를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멜로디가 그의 호흡을 빼앗아간 것처럼 아이의 손이 다시 한번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간 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뒤에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멜로디는 그가 평생 잊으려 했던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하는 기억일수록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회장은 그 곡을 한때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술에 취한 채 같은 부분만 반복해서 들었고 어떤 날에는 그 음악이 흐르는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곡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아이의 손끝에서 그 곡의 첫 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끝내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회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못한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연주가 어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재벌 회장은 저를 집안의 직원이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확신.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강제로 떠올라 버린 것입니다. 당신, 그가 처음으로 저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삼켜왔던 질문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다시 건반 앞에 앉은 모습은 그날이 처음이자 회장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다시 울렸고 아이와 저를 잇는 그 소리는 그가 덮어두었던 모든 진실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걸.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피아노의 잔향만이 남아 있었고 아이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 눈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이 집에 눌러 덮여 있던 시간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님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늘 곁에 있던 그림자 같은 사람들까지. 거실에는 저와 회장님, 그리고 피아노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피아노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자신을 고발할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질문은 아주 건조하게 던져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그 말은 어떻게 살아왔냐는 질문과 같았고 어떻게 버렸냐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곡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이번에는
눈을 제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꺼내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러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았다고 해야겠지요.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아직 회장이 아니던 시절, 성공이라는 단어가 꿈이 아니라 집착이던 시절, 그 시절 그의 곁에는 늘 음악을 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연습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던 건반,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여자. 그 여자는 그의 야망을 비웃지 않았고 그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사람들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 말이 그를 살렸고 동시에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여자와의 과거, 그리고 자신을 끌어올려줄 더 큰 세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연주회 날, 그는 오지 않았고 여자가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것은 낡은 악보와 끝내 연주되지 못한 곡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곡을 그는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회장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버려졌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인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워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는 마치 제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러 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곡을 눌렀던 건 기억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회장님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그날 아이의 손끝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버렸고 음악을 버렸고 지금은 아이까지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회장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은 과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아이의 존재, 그 멜로디의 반복, 그리고 회장이 끝내 말하지 않는 마지막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피아노는 다시 다쳤지만 진실은 더 이상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죄는 이제 다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 같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있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집 안 곳곳에서 제 이름을 씹어 삼키듯 말하고 다녔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회장님 앞에서 피아노를 쳤대요. 정체도 모르는 여자를 이 집에 계속 두는 게 말이 돼요? 애 앞에서 그런 과거를 들춰내다니 계산이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제 귀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더 조용히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회장님의 아들들, 그리고 항상 뒤에서 눈치만 보던 친인척들까지. 그 자리에서 집안은 정확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회장님 체면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여자의 눈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험 요소, 제거 대상, 관리 실패의 흔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집안 망신을 전국에 알리자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그 모든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회장님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제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날카롭게 꽂혔고 누군가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지금도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손자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던 아이.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던 연주. 그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던 순간의 떨림.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이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 다 계산 아닌가요? 그때 회장님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세요. 잠시 후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가 아니라 제 앞에 서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쳤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서도 사람에게서도 그리고 아이에게서도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아이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뜻이라는 걸. 집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장님이 끝내 숨기려 했던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아꼈고 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모두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가족들, 며느리들, 아들들, 그리고 저와 손자까지. 그 자리는 누군가를 꾸짖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손자를 옆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의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해왔다. 그 말에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말로 입을 여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그리고 이 집안 모두에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은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 하나를 버리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시죠. 누군가 말렸지만 회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끝내야 한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들려준 그 피아노 소리는 할아버지가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인생이었다. 아이의 손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었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내 곁에 있었다. 그제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닥에 무릎을 대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은 이 집에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내 선택 하나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까지 외면해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으로 앉아있는 한 남자를. 회장님은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지는 못했지만 거짓말하는 어른으로는 남지 않겠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을 떠받치던 것이 돈도 권력도 아니라 한 사람의 침묵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재벌가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도. 그날 이후 집안의 질서는 되돌릴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누구도 회장님을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권위는 그날 무릎과 함께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회장님의 선택, 아이의 선택, 그리고 제 선택.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집에 남아달라는 말은 여러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보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 곁에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 말들은 과거의 저라면 한 번쯤 흔들렸을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늙은 남자의 피로와 늦은 후회의 무게가 보였습니다.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부탁했습니다. 아이에게 당신은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제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대신 존중하는 어른 말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제 손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와 똑같이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의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집 대문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권력과 죄책감이었고 제가 가져온 건 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래도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집도 아닌 작은 연습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랜드도 비싼 장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는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혼자 건반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괜찮았고 멈춰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는 연주했습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그리고 자기 마음이 시켜서 저는 옆에서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해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괜찮다. 너는 내 속도로 가면 된다. 그 말이 아이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다. 그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음악으로도 사람으로도 무대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아줌마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다시 받아들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재벌가는 그날 이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권력을 잃지 않았을지 몰라도 확신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재산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났지만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청소만 하던 아줌마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은 이제 제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고 무릎 꿇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제 선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반 위에 손을 올릴 때마다 확신합니다. 이 인생은 비록 돌아왔지만 분명히 제 것이었다고.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